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 기대가 많이 꺾였고 조금 하락 전환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하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 맞아요. 고가 주택일수록요. 자, 요즘에 채국장 채널로 아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래는 채부심이죠. 원래는 부동산 채무심이 전문- 아직은 더 본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집값,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시 최근 집값 분위기 어떻고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작년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고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연초되고 나서는 구정이 끝나고 대통령이 X에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그런 포스팅을 연달아서 몇 주째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간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제 다 꺾여가지고 원래 주간 강남이 0.3씩 나왔거든요. 이게 52주 하면은 연에 한 15% 이상 올라가는 그런 강세인데 지금은 이제 강남이 0.01이니까 완전 0에 붙었고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세가 하락 전환하는 지역들이 올해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가격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고 시장에서도 주택가격 동향 그런 전망을 하는데 월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그게 100 넘으면은 좀 세게 본다는 거였는데 그게 124였다가 이번 달에 나온 거는 이게 106으로 그냥 확 죽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 기대가 많이 꺾였고 조금 하락 전환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하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 맞아요. 고가 주택일수록 아. 지금 고가랑 초고가가 서울에서는 그 5개 분위로 쪼개면은 가장 비싼 게 5분위 주택이고 5분위 주택은 평균 30억 넘는 집들이고 그리고 4분위 주택은 20억을 넘는 집들이고 그리고 3분위가 이제 중위 주택이니까 이게 지금 14억대인 거거든요. 그리고 4분위 그러니까 2분위 1분위로 내려가면은 이제 9억 6억이 되는 건데 주택 가격 조정폭이 제일 센 거는 5분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5분위 주택 가격들이 호가는 거래 체결되는 가격을 보더라도 평균 10% 낮게 거래 중에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과열이 됐었던 것도 5분위 사는 게 제일 비싸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쪽에서 조정폭이 크게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만 해도 초고가가 아주 미친 듯이 올랐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오른 게 송파구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뭐 한강 벨트, 뭐 강남 3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똘똘한 채 현상 때문에 많이 올랐을 텐데 지금 또 초고가가 가장 폭이 클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작년에 주택가격 상승세가 큰 거는 뭐 제가 2년 전에 피카코리아 책 썼던 것처럼 지방에서도 서울에 원정 매수를 할 정도로 서울 주택에 대한 선호가 크고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는 기본적으로 외지 투자 비중도 높거든요. 그리고 이 세 지역을 보면은 자가 점유 비중이 제일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은 점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전체로는 자가 점유가 50% 후반인데요. 서울은 44%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냥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서울 전체 거래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30은 다 비서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수도권 아닌 외곽 사람들인데 외지에서도 서울에 투자 목적 부동산을 많이 이제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똘똘한 채 시기에는 돈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이쪽 상승률이 컸고 작년에 그래서 엄청난 강세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투자 목적 부동산 갖고 있으면 보유세 엄청 세게 때릴 거고 그 다음에 5월 9일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 다시 다 중과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X에다가 막 포스팅 올리면서 그래서 투자 목적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강남 3구에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자가 점유율이 높은 강북권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 투자 목적 부동산 갖고 있는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 가지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왔을 때 오히려 서울의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에 집들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한 게 왜냐면 똘똘한 채 시대에 팔게 되면 똘똘한 채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부터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의 메인이 어떻게 보면 강남 3구가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팔게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강남에 집이 있다면 투자 목적으로 강북에 한 채 더 있지 않거든요. 강남에 두 채 있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강남이 그래서 자가 점유가 압도적으로 낮은데 이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자가 점유율이 막 70%대까지 가서 다 그냥 그 집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 부동산으로 팔려고 해도 팔릴 게 없어요. 근데 강남권에서는 그런 투자 목적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처분하고 있죠.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과 발언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 부분도 굉장히 클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전에는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 공개가 되지 않고 소위 정책이나 관료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통해 가지고 좀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한 3주 전부터 직접 X에다가 하나하나 막 포스팅을 하고 뉴스를 다 인용하면서 뭐 반박할 건 반박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읽으려고 트루스 소셜 보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 생각 보려고 X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뭐 기자들도 그래서 X에서 대통령이 한 말 뭐냐고 직접 물어볼 정도로 어쨌든 대통령 생각은 그 X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구도는 뭐 다주택자들은 대주택 처분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 뭐 전쟁을 하는 거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대통령이 작년에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이시바가 일본에서 얼마 전에 오사카도 갔다 오셔서 마라톤 뛰셨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시바가 지방창생이라는 정책을 쓰면서 지방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살리려는 거를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총리 도전하는 그런 도전도 했었고 뭐 아베에 물먹었었지만 결국 아베 다음에 총리가 됐었는데 근데 그 지방창생을 했었던 결과라든가 성과 이런 거를 작년에 이제 대통령한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그냥 저출산 문제라든가 주택가격 그 앙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문제로 이어지니까 그거를 그냥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냥 매매가가 너무 높고 막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메시지 올리고 그다음 다주택자한테 주택 처분하라고 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 부동산이 다른 자산 대비 좀 유리했던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유리했던 제도들을 좀 다 없애거나 하면서 소위 이제 부동산 쪽으로 돈이 좀 안 돌아가고 다른 이제 산업용 주식이든 기업이든 이런 쪽으로 돈이 가도록 이제 완전 재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긴 개혁 과정의 초반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이제 집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일 텐데 이전에 나왔던 627 나왔었고 네, 97 나왔고 10, 15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올해 심지어 1월까지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심지어 작년 말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네. 부동산 뭐 답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됐지? 내 안간힘 쓰는데 모르겠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 뉘앙스는 진실이 아니었던 건지랑 플러스로 어쨌든 그 다음에 129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집값이 어쨌든 뭔가 하락이나 하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129의 6만 가구 공급 대책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규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 X에 뭔가 트윗이나 이런 걸 계속 하는 것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지. 그게 자산시장 이론에서는 그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반복적인지 일회성인지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요즘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주가가 올랐지만 작년 7, 8월만 되더라도 그냥 잠깐 오르고 말겠지 할 때는 주가가 큰 반응이 없었는데 메모리가 계속 올라가겠네라는 생각과 함께 주가가 이제 넷다블이 난 거잖아요. 전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97 공급 대책이나 129 공급 대책이나 이렇게 공급을 뭐 냈다고 쳐 6만 호든 10만 호든 근데 그게 일시적인 공급이라면은 장기적인 공급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깔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97 대책이 나왔을 때는 공급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세게 올라버렸어요. 아 이런 일회성으로 빡빡 긁어가지고 이거밖에 못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아 이제 공급이 아예 없겠네 라고 해서 공급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르는 그런 역설이 있었고 그런 두 달 동안 너무 세게 오르니까 11호 대책이라는 걸 내면서 일단 토어제로 다 묶어버린 다음에 잠깐 이제 쉬자.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강세 원인이 해소된 건 아니니까 그 토어제 규정하고 나서 한 두 달 지나니까 다시 이제 삐쭉삐쭉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경 됐을 때 재상승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본격적으로 참전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규제 제도 전부 다 쓸 수 있는데 그 소위 선거 전에 뭐 뭘 못 내고 뭐 정치적인 걸 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러면서 이제 전향적인 소위 참전 의지를 불태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정화 의지를 완전 세게 내고 그냥 여러 가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나오는 규제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최소 이 정부 한 4년 반 동안은 계속 나오는 거겠네 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유세도 있거든요. 보유세 실효보유세 0.2 너무 낮다 막 보유세 0.5 1.0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고가에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게 좀 올랐잖아요. 좀 지키고 싶은 심리가 하나 있고, 그냥 수익 실현 한번 하자 이런 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4년간은 그럼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세금이든 뭐든 그런 기조도 있는데다가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 주식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집 팔고 옛날에는 할 게 없었는데 이젠 주식도 있게 됐으니까 집 팔고 그냥 ETF 사고 이러면서 재테크하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엑스포스팅 몇 번 올렸다고 분위기가 꺾인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선거 끝나고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 작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넘기면은 지금 이제 국토부든 아니면 청와대든 그런 사람들 다 만나보면은 올해 내년까지 입주 없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고, 내후년부터는 3기 신도시 청약이 완전 본격화가 되는데 그러면 숨통 좀 트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까지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주택가격이 앙등하지 않고, 이게 이제 맞는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뭐 대통령이 엑스하면서 그냥 자기가 안정세를 하겠다고 이렇게 갔으니까 일단 다들 좋아하는 것 같고, 관료들을 보면은. 근데 시장에서도 그냥 그 진정성을 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럼 대책을 계속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깔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선거 전까지는 이런 약세 분위기나 하락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되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까 그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서울시나 경기도와의 협력이 되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용산을 둘러싸고도 되게 논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방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뭐 이런 게 좀 결정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계속 개혁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 좀 기스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지금 같은 그런 좀 침체나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보유세 또 뭐 선거 끝나면 올린다는 얘기인데 진짜 올릴 수 있나요? 거의 뭐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죠. 그게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실효보유세율이 0.2%밖에 안 되는데 실효보유세율 평균적으로는 뭐 0.8이 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재산세냐 종부세냐라는 이지선다 문제가 존재하고,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적동을 하는 거고 종부세는 소수에게만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종부세를 건드리는 거는 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산세가 이제 최고가 부동산에만 그 신규 세율을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지금 재산세 0.1에서 0.4까지 공정가액 반액비를 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최고 가액 구간이 신설되는 형태로 고가 부동산에만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유세 만약에 진짜 올리면 집값이 폭락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유세 0.2% 시세 기준으로 있는 가격 대비 실효세율 0.에서 0.5 정도로 올라가면은 이제 한 20%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현금으로 할인하는 그 값이 크게 달라지니까 그 정도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대통령의 발언이 이전에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11호라고 하는 토어제 이후에 갑자기 그 이후부터 강세장이 왜 이어졌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 다른데, 저는 그때 그게 사실은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이닉스 셔틀버스 다니는 데만 오르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데를 보면은 뭐 용인이라든가 강동구라든가, 특히 강동구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강동구를 보면은 하이닉스 2000팹이랑 청주팹을 양쪽을 다 가거든요. 그래서 강동이 그 하이닉스 교통의 서울 어떻게 보면 메카인데, 과거에 부동산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천 남동공단 엄청 잘 나갔을 때는, 그때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천에 계시지만은 그 사장님들은 다 목동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동이 소위 말하는 서울의 그 진입 서쪽 한계선이었거든요. 인천을 생활권으로 하시는 분들이 강남까지는 너무 멀어서 충분히 안 되는데 목동에서는 서부 지역이 커버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맥락으로 강동구를 바라보니까, 강동구가 하이닉스 직원들의 소위 서울 동부 한계선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강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실거래 신고가가 난 거는 하이닉스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인센티브 규모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0%를 인센으로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47조밖에 못 벌었지만 올해는 거의 한 150조 벌잖아요. 그럼 직원 수가 3만 명이니까 작년은 한 1억 2천 받았으면 올해는 5억 받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 인센으로는요. 그러니까 내후년 인센으로 인당 한 6억씩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주 같은 데가 청주 팹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 가면은 청주 평균 25평 주택 가격이 그냥 5억에서 7억 사이에 있는데 그런 주택들이 하이닉스 인셋만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외제차 판매 제일 높은 데가 청주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작년 11호 대책 이후에 전반적으로는 거래 위축이 되었었는데 매매 실거래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뭐 광교든 수지든 강동구든 보면은 하이닉스 영향력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막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포스팅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면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이제 부동산이 자금이 증시로 가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압구정도 핵심 지역 아파트가 뭐 수십 원씩 가격 낮춰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거 팩트예요? 네, 그게 뭐 120억짜리가 90억에 거래가 되고 이제 호가가 내려가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지금 아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압구정을 세컨 주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뭘 퍼스트 주택으로 갖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택을 세컨 주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위 그런 데 사는 겁니다. 그 나인원 한남 이런 데 그런 데 사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남에 다주택이 많다고 했던 것도 그냥 거기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더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양도세 중과 적용을 다 받게 되면 지금 이제 고가주택으로 할수록 양도세가 얼마 달라지냐면은 지금은 장기보유공제 있죠? 중과세율이 아니니까 어쨌든 10년 갖고 있으면 30% 공제해주고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해주거든요. 기본세율 압구정 같은 데는 어차피 기본세율 50%는 내지만 그래도 공제 30%를 먹어주니까 소위 말해서 100억 벌었다 치면은 30억 공제해주고 나머지 70억에서 50% 세금 낸다 치면은 이제 30억 내시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는 100억 벌었지만 30억 내고 70억이니까 30% 세금 낼 수가 있잖아요. 저희 법인세를 생각하면은. 근데 중과세율 적용받게 되면은 첫 번째 공제가 없어져요. 그럼 100억 차익에 대해서 그대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게 82.5%를 내니까 세금 82억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종전 대비 종후 간에 그 생각해지는 금액 차가 너무 나니까 지금 5월 9일 전에 팔지 않으면은 뭐 양도세 중과가 영구 이어질 것 같으니 한 4, 5년은 그러니까 지금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 시장이 맞물려 뭐 집값 상승 불러올수 있다는 우려도 이게 기존의 이제 전망이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올해 수도권 매매 전세 시장 뭐 최종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세는 그냥 소득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세와 전세 중에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전세를 좋아했는데 지금 그냥 월세를 더 좋아합니다. 그냥 전세금을 전세에 넣어놓고 있으니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전세금을 그냥 월세로 돌리고 ETF 사시는 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세에 만성적인 비선호가 있다 보니까 전세는 4분이든 5분이든 전세 가격의 앙등이 거의 잘 보이지가 않고 월세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가격의 상승 압력은 조금 있는 상황이고 전세는 의외로 매우 잠잠합니다. 그리고 매매의 경우에는 작년 엄청나게 올랐는데 매매는 이제 미래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기대감을 죽이는 그런 활동들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약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면 월세는 오를 것 같고 전세하고 매매는 내릴 것 같습니다. 큰 폭의 폭락이나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서울 같은 경우? 매매는 그 2분위, 1분위 각 지역은 그러니까 아까 서울 기준으로 6억, 9억대는 사실 거의 조정이 없을 것 같고요. 그 14억, 20억, 30억 평균 가격을 갖고 있는 3, 4, 5분위 중에서 5분위가 제일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제일 가장 생각하는 큰 조정폭은 한 20, 30% 내외일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이 한 24억 되고 좀 오버해서 조정되면은 21억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조정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7, 금융 3이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가 선진국으로 바뀌는 뭐 머니 무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작년부터? 그럼요. 지금 완전 시작됐고 역사적인 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